남원 고을의 봄은 유난히 더디게 왔다. 광활로 앞 버드나무가 겨우 연두빛을 머금기 시작할 무렵 성박 외진 골목 끄트머리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부엌에서는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은 여인의 얼굴이 그 연기 사이로 어른거렸다. 한때 남원 고을을 쥐락펴락하던 명기 계양이었다. 스물에 입적되어 마흔이 넘도록 기적의 이름을 올렸던 그녀였다. 한창 때는 전라감영감사도 그녀의 가야금 한 자락에 술잔을 떨어뜨렸다 하고 한양에서 내려온 풍류객들이 그녀의 치맛자락 한번 잡아보려고 노자를 탕진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그러나 세월은 무정한 것이다. 분냄새보다 양냄새가 짙어지고 노래가락보다 한숨이 길어지더니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앉은 자신의 얼굴이 낯설어졌을 때 계향은 기적에서 이름을 뺐다. 퇴기가 된 것이다. 어머니 또 그 생각하세요? 부엌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선 것은 그녀의 외동딸 일선이었다. 16, 어미가 40 가까운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딸이었다. 아비가 누구인지 일선은 묻지 않았고 계양도 끝내 말하지 않았다. 다만 한양의 어느 명문가 자제였다는 풍문만이 골목을 떠돌 뿐이었다. 계향은 부직갱이로 아궁이 속 불씨를 뒤적이다가 딸을 올려다보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찌 저리 곱게도 자랐을꼬. 살구꽃 같은 뺨에 먹을 갈아 그린 듯한 눈썹. 게다가 일찍이 글을 깨쳐 사서삼경을 줄줄 외우고 가야금이며 시조창은 어미를 능가한 지 오래였다. 일선아. 예, 어머니. 이리 와 앉아봐라. 일선은 부엌 흙바닥에 깔린 집방석에 다소곳이 앉았다. 계양은 한참을 말없이 딸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자신의 손과 비단처럼 매끄러운 딸의 손이 대비되어 더욱 처연했다. 내가 너를 낳고 무슨 맹세를 했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어머니. 내 아비 얼굴도 모르는 너를 안고 내가 산신령께 빌었다. 이 아이만은 절대로 기생으로 만들지 않겠노라고 그를 가르치고 예의범절을 가르쳐서 비록 후실이라도 좋으니 양반댁마님 소리 듣게 하리라고. 일선의 눈에 물기가 어렸다. 어미의 그 맹세를 어찌 모르겠는가. 이 좁은 골목, 다 쓰러져가는 초가에서도 어미는 딸에게 비단옷을 입혔고 굶더라도 종이와 먹은 떨어뜨리지 않았다. 어머니, 걱정 마라. 이 어미가 아직 손에 힘이 남았다. 삭바느질이든 빨래든 무엇이든 해서 너를 시집 보낼 게다. 그러나 계향의 그 말이 떨어진 그날 저녁, 마지막 남은 쌀독을 긁어죽 한 그릇을 끓였을 때 모녀는 알았다. 내일 아침에는 정말로 끓일 것이 없다는 것을. 봄이 깊어갈수록 모녀의 살림은 더욱 야위어 갔다. 계양이 받아오는 삭바느질거리는 한 달에 두어 벌이 고작이었고 그나마도 눈이 침침해져 바늘 끝이 자꾸 손가락을 찔렀다. 일선이 옆에서 거들었지만 양반댁에서는 어린 기생의 딸이 만진 옷이라며 삭슬 깎거나 트집을 잡기 일쑤였다. 어머니, 제가 일선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느 날 새벽 빈 솥을 들여다보던 일선이 입을 열었다. 계양의 손에서 부직갱이가 툭 떨어졌다. 무슨 소리냐 그게. 어머니, 저도 이제 다 컸습니다. 어머니 평생 그 맹세 하나로 사셨는데 그 맹세 때문에 어머니가 굶어 돌아가시는 꼴은 못 보겠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일선아. 차라리 내가 빌어먹을지언정 너만은. 어머니. 일선은 어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얼굴에는 16 처녀답지 않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제가 기생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몸을 더럽혀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글과 노래로 손님을 모실 수도 있고 시문을 주고받으며 풍류만 즐길 수도 있지요. 어머니께서 그러셨듯이요. 계향은 딸의 그 말에 끝내 무너지고 말았다. 그녀가 어미에게 했던 똑같은 말이었다. 40여 년 전 그녀가 기적의 이름을 올리던 그날 그녀의 어미 앞에서 했던 바로 그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부질없는 약속이었는지 계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굶주림 앞에서는 맹세도 다짐도 다 부질없었다. 사흘을 굶은 어미가 사흘을 굶은 딸이 서로의 야윈 얼굴을 마주보다가 끝내 계향은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하다, 일선아. 이 어미가 못나서.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좋아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일선은 기적의 이름을 올렸다. 남원 부사가 그녀의 자색을 한번 보고는 친히 붓을 들어 일지춘이라는 호를 내렸다. 한 가지의 핀 봄이라는 뜻이었다. 일선은 그 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한 가지의 핀 꽃은 결국 꺾이기 마련이 아닌가. 일선이 일선루의 모습을 드러낸 첫날, 남원 고을은 발칵 뒤집혔다. 보았는가 자네? 개향의 딸을 보다마다 어미를 능가하더군. 아니 능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녀가 하강한 줄 알았네. 노래는 또 어떻고. 시조 한 자락에 좌중이 다 울었다지 않은가. 글은 또 얼마나 잘 쓰는지. 김진사가 칠언절구를 지어 보냈더니 그 자리에서 차운에서 답시를 지어 보냈다는군. 소문은 발없는 말처럼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남원뿐 아니라 운봉, 임실, 순창에서까지 한량들이 모여들었다. 일선루 앞에는 매일같이 갓쓴 양반들이 줄을 섰고 일선의 방에 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름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그러나 정작 일선은 누구와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글을 짓고 노래를 부르고 가야금을 탈 뿐 손님이 슬며시 손목을 잡으려 들면 정색을 하고 자리를 떴다. 기생년이 무슨 정절을 지킨다고. 뒷말이 없을 리 없었다. 그러나 일선은 개의치 않았다. 기생도 사람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가 있으면 정을 주고 아니면 안 주는 게 사람의 도리지요. 어찌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산단 말입니까? 이 말이 또 한량들의 호승심을 자극했다. 어떻게든 일선의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시문, 대결을 벌이는 자, 거문고로 그녀를 감동시키려 밤새 연습하는 자, 한양에서 비단을 떼다 바치는 자 일선루의 봄은 그야말로 풍류의 절정이었다. 이 꼴 안에 박만호라는 자가 있었다. 본디 천안 출신이었으나 곡식 장사로 떼돈을 벌어 만석군 소리를 듣게 된 자였다. 나이는 40줄에 들어섰고 본처와 첩이 둘이나 있었으나 그 욕심은 끝이 없었다. 박만호는 일선의 소문을 듣고 군침을 흘렸다. 기생년이 정절은 무슨 정절, 돈이 부족했던 게지. 그는 그날로 일선루를 찾았다. 그러나 일선은 그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다. 박만호의 손가락에 낀 옷가락지가 5개나 되었고 비단 도포에는 기름때가 번들거렸으며 입에서는 술 냄새와 마늘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이었다. 나리, 오늘은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술시중을 들 수가 없습니다. 무어야? 인연이 누굴 보고 몸이 안 좋다는 게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누구신지는 모르오나 사람을 대하는 법은 좀 배우셔야 할 듯합니다. 이 한마디에 박만호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돌아갔다. 그러나 분노는 곧 집착으로 바뀌었다. 가질 수 없는 것일수록 더 가지고 싶은 법. 박만호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일선루에 드나들며 갖은 수단으로 일선을 구슬렸다. 비단 10피를 보냈으나 일선은 도로 돌려보냈다. 금가락지 한 쌍을 보냈으나 마찬가지였다. 한양에서 사왔다는 청심환 한 첩을 보냈을 때만 일선이 잠시 망설였다. 어미개향의 가슴병에 듣는다는 약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그것도 돌려보냈다. 박만호는 미칠 지경이 되었다. 잠을 자도 일선의 얼굴이 떠올랐고 밥을 먹어도 일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본처가 옆에서 잔소리를 하면 썩 물러가지 못할까 호통을 쳤고 첩들이 아양을 떨면 에이 추한 것들 하며 발길질을 했다. 마침내 박만호는 다른 길을 택했다. 일선의 어미 개향을 공략하기로 한 것이다. 박만호가 개향의 초가집을 찾은 것은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저녁이었다. 그가 들고 온 것은 쌀 한 가마니와 비단 한 필, 그리고 묵직한 전대 하나였다. 무슨 일이시오, 어른? 개향은 박만호를 알아보았다. 시장 바닥에서 곡식을 두고 흥정하는 그의 악명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긴 말 않겠소. 댁의 따님과 하룻밤만 지내게 해주시오. 사례는 1000냥을 드리리다. 1000냥. 개양은 그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1000냥이면 이 초가집을 헐고 기와집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돈이었다. 일선을 기적에서 빼내고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저희 딸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천냥이요, 천냥. 내 평생을 두고도 한 여인에게 이만한 돈을 써본 적이 없소. 그저 하룻밤이요. 하룻밤만 지나면 대개 따님은 다시 자유의 몸이 되는 게요.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리는 동안 개향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그림이 번갈아 떠올랐다. 하나는 사흘을 굶고 누워있던 딸의 야윈 얼굴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처음 기적의 이름을 올리던 날 어미의 슬픈 얼굴이었다. 돌아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좋소. 사흘 안에 답을 주시오. 사흘이 지나면 이 돈은 다른 데로 갈 것이오. 박만호가 돌아간 뒤 개향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녘 일선이 일선로에서 돌아왔을 때 개향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일선아. 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좋지 않으세요. 일선아, 어미가 못할 말을 하려 한다. 일선은 어미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어미 곁에 앉아 어미의 손을 잡았다. 말씀하세요, 어머니. 박만호라는 자가 천냥을 내겠다고 한다. 너와 하룻밤을. 개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선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녀는 곧 그 눈물을 닦아내고 어미를 마주 보았다. 어머니, 그 돈을 받으세요. 일선아.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미 기생입니다. 글과 노래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했지만 그것도 한때예요. 언젠가는 누군가의 첩이 되거나 늙어서 어머니처럼 퇴기가 되어 이 골목으로 돌아오겠지요. 어차피 그런 길이라면 그 천냥으로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된다, 일선아. 어머니, 단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그 돈으로 약을 사드시고 따뜻한 방에서 주무세요. 그리고 그 박만호라는 자, 다시는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해주세요. 딱 하룻밤입니다. 하룻밤만 견디면 돼요. 개향은 딸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그러나 그 통곡 속에서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그 돈을 받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이 두고두고 자신의 가슴에 못이 되리라는 것을. 박만호가 일선의 방에 들기로 한 날은 7월 보름이었다. 달이 휘영청 밝아 마당의 밭꽃이 환히 보였다. 일선은 그날 종일 목욕재개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곱게 빗었다. 어미 개향은 그 모습을 차마 마주 볼 수 없어 부엌에 들어가 솥을 닦고 또 닦았다. 해가 지자 박만호가 왔다. 그는 그날따라 깨끗한 도포를 입고 갓도 새로 빨아 쓰고 입냄새를 없애려 정향까지 씹고 왔다. 그러나 일선의 눈에 그는 여전히 추한 사내였다. 오늘은 내 평생 잊지 못할 밤이 되겠구나. 박만호는 흐뭇한 얼굴로 방에 들어와 앉았다. 일선은 가야금을 가져와 한 곡 탔다. 박만호는 가락 같은 것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오로지 일선의 자태에만 꽂혀 있었다. 이제 그만하고 이리 오너라. 일선은 가야금을 내려놓고 등잔불을 끄려 했다. 그러나 박만호가 손을 저었다. 불을 끄지 마라. 천냥을 낸 값을 눈으로도 봐야겠다. 일선은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그날 밤 박만호는 짐승처럼 굴었다. 일선이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바랐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기대였다. 새벽닭이 울 무렵 박만호는 일선의 방을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과 동시에 어떤 아까움이 서려 있었다. 천냥, 그가 평생 한 여인에게 써본 적이 없는 거금이었다. 곡식 100섬값. 그 돈을 단 하룻밤에 쓴다는 것이 새벽 찬바람에 정신이 들고 보니 너무도 아까웠다. 기생년 하나에 천냥이라니 내가 미쳤지. 박만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머슴을 불렀다. 이리 오너라. 이 돈 보따리를 개향이네 집에 갖다 줘라. 예이, 천냥 다 가져갑니까요? 천냥은 무슨 천냥이야. 200냥만 가져가. 나머지는 내 곳간에 넣어둬라. 하오나 날이 약조하시기를 천냥을.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년이 와서 따지면 내가 알아서 한다. 머슴은 어쩔 수 없이 200냥만 들고 개향의 집으로 갔다.
계향은 200냥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처음에는 머슴이 잘못 가져온 줄 알았다. 이복에 1000냥이 아닌가, 어찌 200냥뿐인가. 나리께서 그리하라 하셨습니다요. 무어라? 그럴 리가 없네. 다시 가서 확인해 보게. 아닙니다요. 분명히 200냥만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머슴이 돌아간 뒤 계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1000냥이 문제가 아니었다. 딸의 정조를 헐값에 넘긴 자신이 용서가 되지 않았다. 1000냥이라도 받았으면 그나마 위안이 되었을까. 200냥이라니, 200냥이라니. 일선이 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 나왔다. 어미의 통곡 소리에 그녀도 짐작했다. 어머니 어찌 된 일이세요? 일선아, 일선아, 이 어미가 너를 헐값에 팔았구나. 그놈이 200냥만 보냈다. 일선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돈 보따리로 다가가 매듭을 풀었다. 묵직한 엽전 꾸러미들이 펼쳐졌다. 200냥, 적은 돈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약속과 달랐다. 그 순간 일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그것은 단지 돈 때문이 아니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였다. 어미의 평생 맹세를 짓밟힌 것에 대한 분노였다. 그리고 자신의 청춘과 정조를 흥정거리로 만든 모든 것에 대한 분노였다. 어머니. 일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으나 그 안에는 칼날이 서 있었다. 제가 이 일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일선아,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어찌하려고? 관가에 고소하겠습니다. 미친 소리 마라. 네가 무슨 면목으로 관가에 가서 그 말을 한단 말이냐. 기생이 양반에게 정족값을 못 받았다고 고소를 해? 사또가 너를 비웃고 매를 칠 것이다. 어머니, 저는 그것을 정족값이라 말하지 않을 거예요. 무어라? 일선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어머니,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그자가 어디 가서 1000냥 약속을 했다 해서 그것이 정족값이라 자랑하겠어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무어라 한단 말이냐? 두고 보세요, 어머니. 사또 앞에서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선은 깨끗이 단장하고 관가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직접 쓴 고소장이 들려 있었다. 그 고소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소녀 일선, 박만호에게 방을 빌려주었사오나 약조한 방값 1000냥 중 200냥만 받아 삽기로 나머지 800냥을 받아 주십사 청하나이다. 방값이라. 일선은 그 두 글자를 적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방값이다. 그자가 내 몸을 산 게 아니다. 그자는 내 방을 빌렸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그렇게 말하기로 했다.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관아 문 앞에서 일선이 고소장을 내밀자 문지기 아전이 그것을 받아 펼쳐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방값이라니. 너 일선루의 일지춘이 아니냐? 맞습니다. 기생이 방값을 받겠다고 양반을 고소해? 허허, 별 우스운 일을 다 보겠네. 너 이러다 곤장 맞는다. 아전 어른, 부디 사또께 전해만 주십시오. 판결은 사또께서 하실 일입니다. 아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소장을 안으로 들고 들어갔다. 그리고 한식경이 채 못되어 다시 나왔다. 사또께서 이번 달 마지막 송사일에 다루겠다 하셨다. 그날 다시 오너라. 감사합니다. 일선이 돌아간 뒤 관아 안에서는 이 일이 한바탕 웃음거리가 되었다. 사또 김 부사, 긴 본래 송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특히 이상한 송사가 들어오면 더욱 흥미를 느끼는 성격이었다. 그는 고소장을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빙긋 웃었다. 방값이라. 이거 재미있는 송사가 들어왔구나. 박만호에게도 출두 명령을 내려라. 박만호에게 출두 명령이 떨어진 것은 그날 오후였다. 박만호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내가 무슨 일로 관아에 출두한단 말이냐? 일선이라는 기생이 어른을 고소했다 합니다. 무어야 그년이? 박만호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러나 곧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그년이 미쳤구나. 무어 정족값을 못 받았다고 관가에 가서 떠들겠다는 게냐? 이거 좋다. 그년이 망신을 자초하는구나. 가자, 가서 망신사를 톡톡히 보여주마. 박만호는 도리어 신이 나서 관아로 향했다. 사또 앞에서 일선이 어떻게 망신을 당하나 구경할 생각에 입가에 미소까지 떠올랐다. 송사일 아침이 밝았다. 남원관아 마당에는 일찍부터 구경꾼이 모여들었다. 일선루의 일지춘이 부자 박만호를 고소했다더라. 그것도 방값을 못 받았다고 고소했다더라. 별 우스운 일도 다 있다더라. 하는 소문이 골목골목을 헤집고 다닌 까닭이었다. 이거 어찌된 영문인가? 몰라. 방값이라니 그 기생이 박만호한테 방을 빌려주었단 말인가? 방을 빌려주긴 무슨 방을. 빤한 거 아닌가? 거기 자네도 알지 않나? 허허. 그렇다면 일선이가 미친 게로군. 그런 걸 어찌 관가에서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나. 박만호 그자가 또 얼마나 인색한가. 구경꾼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일선이 관아 마당에 들어섰다. 그녀는 화려한 기생옷이 아닌 흰 무명 저고리에 검은 무명 치마를 입고 있었다. 머리도 단정히 쪽지고 비녀 하나만 꽂았다. 화장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의 백성으로 사또 앞에 서겠다는 뜻이었다. 그 모습을 본 구경꾼들이 잠시 조용해졌다. 일지춘이라 하면 비단 옷에 분단장이 떠올랐는데 오늘은 그저 단아한 처녀의 모습이었다. 그 청초한 자태에 누구도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했다. 뒤이어 박만호가 도착했다. 그는 일부러 가장 화려한 도포를 차려입고 종 두 사람을 거느리고 위세 좋게 들어섰다. 그러나 일선의 모습을 본 순간 어딘지 모르게 기가 한풀 꺾이는 것을 느꼈다. 전연이 무얼 믿고 저리 당당한가 하는 의구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거렸다. 이윽고 사또 김부사가 동원 이리로 올랐다. 그는 풍채 좋고 수염이 멋있는 50줄의 선비였다. 본래 한양에서 문과에 급제한 학자였으나 송사 잘한다는 명성으로 외직에 자주 나게 되었다. 그의 판결은 예리하기로 유명해서 인근 고을에서 어려운 송사가 있으면 김부사에게 자문을 구하러 올 정도였다. 송사를 시작하렸다. 육방의 아전들이 좌우로 늘어섰다. 형방이 송사책자를 들고 앞으로 나섰다. 오늘 송사는 일선루 기생 일선이 부자 박만호를 상대로 제기한 방값 미수금 청구건이옵니다. 사또는 일선과 박만호를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두 사람 다 앞으로 나오너라. 두 사람이 동원 앞 대돌 아래로 나섰다. 사또의 눈빛이 일선에게 닿았을 때 그는 잠시 멈칫했다. 소문은 들었으나 이렇게 단아한 처녀일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내가 일선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그래, 네 무슨 일로 저 사내를 고소하였느냐? 순간 마당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구경꾼들도 아전들도 박만호도 모두 일선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숨죽이고 기다렸다. 일선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스쳐갔다. 어미의 통곡 소리, 박만호의 추한 얼굴, 그날 밤 등잔불에 비치던 자신의 그림자, 그리고 200냥이 펼쳐지던 순간의 그 분노. 차마 정족값을 못 받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자신을 짐승의 흥정거리로 인정하는 셈이었다. 그것만은 죽어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선은 한 꾀를 생각해 두었던 것이다. 일선이 눈을 떴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 양반께 빌려드린 방값을 아직 다 받지 못하였나이다. 방값, 그 두 글자가 마당에 떨어지는 순간 구경꾼들이 술렁였다. 사또의 눈썹이 가볍게 치켜 올라갔다. 그는 일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사또는 무엇인가를 읽어냈다. 이 처녀가 영리하구나. 사또는 일찍이 한양에서 학문을 닦을 적부터 사람의 얼굴을 읽는 데에 능했다. 그는 일선이 방값이라 말한 그 순간 이 송사가 단순한 돈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동시에 이 처녀가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도 짐작이 갔다. 좋다. 그 자존심을 지켜주자. 그러나 동시에 진실을 가려내자.
사또는 박만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과연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 박만호는 잠시 어리둥절했다. 그는 일선이 정조값을 못 받았다고 떠들 줄 알았다. 그래서 자신이 호통을 치며 기생이 무슨 정조값이냐 하고 망신을 줄 작정이었다. 그런데 반값이라니 이건 또 무슨 수작인가. 그러나 그는 곧 그 의미를 짐작했다. 일선이 자신의 체면을 위해 그렇게 둘러댄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다면 자신도 거기에 맞춰 답하는 것이 좋겠다 싶었다. 어차피 자신도 떳떳하게 기생을 사고 값을 안 줬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예, 그러하옵니다. 허나 소인은 적당한 돈을 지불했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돈이라. 그래 어찌하여 적당하다 생각하느냐? 박만호는 머리를 굴렸다. 방값이라. 방값이라면 방에 대해 트집을 잡으면 될 일이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그날 밤 일선의 방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방의 흠을 잡기 시작했다. 첫째, 저 여자는 그 방에 누가 살았었다는 말을 안 하였습죠. 박만호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자신의 비유가 제법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다. 방에 누가 살았었느냐, 즉 정조에 흠이 있느냐를 미리 말해주지 않았으니 흠이 있다고 암시하는 셈이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오호, 그런가 하는 수군거림이 일었다. 둘째로 그 방은 너무 헐넓었습니다. 박만호는 의기양양해졌다. 둘째는 방이 너무 헐넓다. 즉 일선의 몸이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천박한 암시였다. 그가 말끝에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띠는 것을 사또는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셋째, 난방이 부족했어요. 셋째는 일선이 자신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 즉 살갑게 굴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세 가지 흠을 늘어놓고 박만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선을 흘끔거렸다. 어디 한번 받아쳐봐라 하는 표정이었다. 그는 일선이 이 세 가지 트집에 어떻게 반박할지 잠옷 궁금했다. 어차피 이건 비유로 시작한 다툼, 비유로 끝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리고 자신의 비유가 이미 일선의 약점을 모두 찌른 셈이었으니 일선이 어떻게 답하든 자신은 손해볼 게 없다 생각했다. 사또는 박만호의 답을 들으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자가 영악하긴 영악하구나. 그러나 영악한 만큼 추하구나. 그는 다시 일선을 바라보았다. 내 들었느냐? 박만호의 말이 저러하다. 어찌 답하겠느냐? 마당 안이 다시 한번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일선에게 모였다. 박만호도 사또도 아전들도 구경꾼들도 모두 일선의 입을 주시했다. 일선은 잠시 숨을 가다듬었다. 그녀의 가슴은 사실 쿵쾅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동요는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박만호가 어떤 식으로 답할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며칠 밤을 새며 답을 준비해둔 것이었다. 사또 어른께 아뢰옵니다. 일선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다. 마치 한 소절의 시조창을 시작하는 듯한 청아한 목소리였다. 저분이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하여 일일이 답해 올리겠나이다. 좋다, 말해보아라. 첫째. 일선은 박만호를 향해 똑바로 시선을 던졌다. 박만호는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저분은 그 방을 이전에 누가 쓴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한마디도 소녀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무릇 방을 빌리는 자는 그 방에 대해 미리 묻고 살펴보는 것이 도리입니다. 묻지도 않고 들어와서 나중에 흠을 잡는 것이 어찌 도리에 맞겠습니까? 마당이 술렁였다. 사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이 처녀 과연 영민하구나. 박만호가 방에 누가 살았었다는 말을 안 했다라고 했는데 일선은 그자가 묻지도 않았다라고 받아쳤다. 사실 일선의 정조 상태에 대해 박만호가 사전에 따져 물은 적은 없었다. 그가 그 점을 신경 썼다면 천냥을 약속하지도 않았으리라. 자기가 묻지 않고서 이제 와서 흠을 잡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였다. 비유와 실상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박만호의 얼굴이 약간 일그러졌다. 그러나 그는 아직 자신만만했다. 둘째. 일선은 말을 이었다. 그 방은 그다지 넓은 방이 아니옵니다. 다만 저분 쪽에서 그 방을 가득 채울 가구를 가지고 있지 못했을 뿐입니다. 순간 마당 안이 폭소로 가득 찼다.
구경꾼들은 그 비유의 의미를 모두 알아차렸다. 박만호가 방이 헐넓다 한 것은 일선의 몸을 헐뜯은 것이었다. 그러나 일선은 그 방이 헐넓은 게 아니라 박만호의 가구가 부족했다고 받아쳤다. 즉 헐넓은 것은 자신의 몸이 아니라 박만호의 빈약함 때문이라는 통렬한 반격이었다. 하하하하, 이야 일지춘, 일지춘이로다. 옳거니 그 말이 맞다. 박만호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사또 앞이라 함부로 소리칠 수도 없었다. 그저 입술만 부르르 떨릴 뿐이었다. 사또도 웃음을 참느라 입가가 실룩였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마당을 향해 호통쳤다. 조용히 하렸다. 송사 자리에서 웃음이 가당키나 한가. 그러나 그 호통조차 어딘지 모르게 즐거움이 묻어 있었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지자 일선은 마지막 한마디를 준비했다. 셋째. 일선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것이 결정타였다. 그 방은 엄연히 온돌방이었습니다만 저분이 불을 지피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한 번 마당이 폭소로 흔들렸다. 그러나 이번 폭소에는 어떤 통쾌함이 섞여 있었다. 박만호가 난방이 부족했다. 즉 일선이 살갑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은 데에 대해 일선은 방은 분명 온돌방이다. 다만 당신이 불을 지피지 않았다라고 받아친 것이었다. 즉 자신이 마음을 안 준 게 아니라 박만호가 마음을 살 줄 몰랐다는 뜻이었다. 살갑게 굴만한 사람이었으면 살갑게 굴었을 것을 추하게 굴었으니 차갑게 대한 것이 당연하지 않냐는 논리였다. 옳거니 명답이로다. 명답이로다. 박만호 저자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게 생겼군. 박만호는 새빨개진 얼굴로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무어라 반박하고 싶었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이 늘어놓은 세 가지 트집이 모두 거꾸로 자신에게 돌아와 박혀 있었다. 첫째는 자신이 무지했음을, 둘째는 자신이 빈약함을, 셋째는 자신이 무정했음을 인정한 셈이었다. 사또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다.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색이 어려 있었다. 마당의 웃음소리도 잦아들었다. 모두가 사또의 입을 주시했다. 이 기상천외한 송사에 사또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했다. 사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송사는 표면적으로는 반값 다툼이나 그 속에는 더 깊은 뜻이 있도다. 박만호. 예예이. 박만호가 황급히 머리를 조아렸다. 네가 일선에게 빌린 것이 반값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저 마당의 백성들도 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함은 차마 내 입으로 말할 수 없으나 천냥을 약조한 그 무엇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으냐? 그러하옵니다. 박만호는 어쩔 수 없이 시인했다. 그렇다면 묻겠다. 약조한 1000냥 중 200냥만 지급한 것이 합당한 도리라 생각하느냐? 그것이 소인이 보기에는 일선이 살갑지 않았기에. 그만. 사또의 목소리가 동원을 흔들었다. 내가 일선의 답변을 듣고도 아직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느냐. 일선이 살갑지 않은 것은 네가 살갑게 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선이 부족한 것은 내 그릇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일선의 과거를 묻지 않은 것은 네가 묻지 않은 것이다. 내 세 가지 트집이 모두 너 자신의 부족함이거늘 어찌 그것을 일선의 탓이라 하느냐. 박만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또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의 시선이 일선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박만호에게 돌아갔다. 사람이 사람을 사고팔 수 없는 노릇이나 이미 약조를 한 이상 그 약조는 지켜야 하는 것이 또한 사람의 도리다. 네가 그 약조를 지키지 못할 처지라면 애초에 약조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약조해놓고 욕심에 못 이겨 깎으려든 것은 명백히 네 잘못이다. 예예이. 하여 판결한다. 사또의 목소리가 마당에 우렁차게 울렸다. 박만호는 일선에게 미지급한 반값 800냥을 즉시 지급하라. 또한 송사에 끌고 온 죄로 추가로
200냥의 위자료를 더하여 도합 1,000냥을 사흘 안에 일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마당이 와 하는 환호로 가득 찼다. 이뿐만 아니라 사또는 손을 들어 마당을 조용하게 했다. 오늘 이 송사에서 박만호가 보인 행실은 부자의 도리에 어긋남이 크다. 곡식 장사로 부를 쌓았다 하나 사람에 대한 도리는 가난한 자만도 못하구나. 향후 박만호의 행실에 한 번이라도 더 이런 일이 있다 하면 그때는 결코 가벼이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명심하렸다. 예의 예의 명심하겠나이다. 박만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연신머리를 조아렸다. 그의 도포자락이 흙바닥에 끌리는 것도 모를 지경이었다. 사또는 마지막으로 일선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연민과 동시에 깊은 존중이 어려 있었다. 일선이는 들으라. 예. 내 오늘 이 자리에서 보인 지혜와 자조는 가히 사대부에 그것을 능가하는 바가 있도다. 다만 사또는 잠시 말을 골랐다. 내 어찌하여 그 자리에서 그런 길을 걷고 있는지 그 사정은 내 짐작하는 바가 있다. 사람의 사정이란 본인이 아니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니 내 깊이 묻지는 않겠다. 다만 이 말은 해두고 싶구나. 말씀하옵소서. 오늘 받은 돈이 어떤 돈인지 너는 알 것이다. 그 돈이 너를 지금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에 쓰이기를 사또된 자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하지 않는다. 알겠느냐? 일선의 눈에 비로소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그 깊은 안도의 눈물이었다. 예, 명심하겠나이다. 송사는 이로써 마치노라.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원을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일선은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일선이 1,000냥의 돈 보따리를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계향은 마당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었다. 송사가 어찌 되었는지 차마 가보지도 못하고 종이를 집에서 떨고만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일선아, 일선아? 계향은 딸을 보자마자 달려와 끌어안았다. 어찌 되었느냐, 무사하냐, 매는 안 맞았느냐, 아무 일 없었느냐. 어머니, 사또께서 1,000냥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뭐, 1,000냥 어떻게? 일선은 돈 보따리를 마당에 풀어놓았다. 묵직한 엽전 꾸러미들이 햇빛에 반짝였다. 계양은 그것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일선아, 일선아, 이 어미가 미안하구나. 이 어미가 죽일년이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이 어미 때문에, 이 어미 때문에 네가 그 자리에 끌려나가서. 어머니. 일선은 어미를 안아 일으켰다. 그리고 어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어머니,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늘 사또 앞에서 말한 한마디 한마디 다 제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사고 팔린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잘못된 거래를 바로잡았을 뿐이에요. 일선아. 어머니, 이 돈으로 우리 새로 시작해요. 어머니 약도 사드시고 따뜻한 방에서 주무세요. 그리고 저는. 일선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곧 다시 또렷해졌다. 저는 기적에서 이름을 빼겠습니다. 정말이냐? 정말 그리하겠느냐? 예, 사또께서도 그리 말씀하셨어요. 이 돈이 저를 지금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쓰이기를 바라신다고요. 계향은 다시 한번 통곡했다. 그러나 이번의 통곡은 슬픔의 통곡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와 감사의 통곡이었다. 그리고 그 통곡 속에서 모녀는 비로소 오랜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 일선은 일선루를 찾아갔다. 그녀는 행수기생을 만나 자신의 뜻을 전했다. 행수마님, 저 일선 오늘부로 기적에서 이름을 빼고자 합니다. 일선아, 정말이냐? 너는 우리 일선루의 보배이거늘. 행수마님, 그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가고자 합니다.
행수 기생은 한참을 말없이 일선을 바라보았다. 그녀도 4, 50년을 기생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한때는 일선처럼 곱고 영민했을 그녀였다. 그러나 끝내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늙어 행수가 된 것이었다. 그녀는 일선의 얼굴에서 자신의 젊은 날을 보았다. 그리고 그 젊은 날이 닿지 못한 곳에 일선은 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잘 가거라 일선아. 다시는 이 길에 발들이지 말거라. 예, 행수마님. 기적에서 이름을 빼는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사또가 미리 손을 써둔 까닭이었다. 일선이 관아에 다시 갔을 때 호방 아전은 이미 모든 서류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사또께서 미리 분부하셨소이다. 이 처녀가 이름을 빼러 오거든 한 점 막힘이 없도록 하라고. 일선은 마음속으로 깊이 사또께 절했다. 그날 동원 위에서 보았던 그 깊은 눈빛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기적에서 이름을 뺀 일선은 어미와 함께 남원을 떠났다. 그 천냥 중 일부로 운봉 골짜기에 작은 땅을 사고 거기에 아담한 초가 한 채를 지었다. 그리고 모녀는 거기서 조용히 살기 시작했다. 낮에는 밭일을 했고 밤이면 일선이 어미에게 책을 읽어드렸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녀가 어디서 온 누구인지 몰랐다. 그저 글 잘하는 처녀가 어미를 모시고 산다더라. 어쩌면 양반댁 첩실 출신이 아닐까 하는 추측만 떠돌 뿐이었다. 일선은 짬짬이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처음에는 두어시던 아이들이 점차 늘어 10여 명에 이르렀다. 부모들은 곡식이며 채소를 들고 와 살해했고 그것으로 모녀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다. 세월이 흘러 일선이 20살이 되던 해봄, 운봉 골짜기에 한 선비가 찾아왔다. 한양에서 낙향한 김진사댁 셋째 아들이라 했다. 풍문에 운봉에 글 잘하는 처녀가 있다 하여 시문을 한번 겨뤄보러 왔다는 것이었다. 그 선비와 일선은 그날 종일 시를 주고받았다. 해가 기울 무렵 선비는 일선의 시 한 수에 그만 붓을 내려놓고 깊이 한숨을 쉬었다. 내 평생 이만한 시인을 본 적이 없도다. 처녀가 비록 출신을 밝히지 않으나 내 보기에 처녀의 인품은 어떤 명문가의 규수도 능가하는 바가 있도다. 이듬해 봄, 일선은 그 선비의 정실 부인이 되어 한양으로 올라갔다. 시집가는 날 어미 개향은 딸을 끌어안고 또 한 번 통곡했다. 그러나 그 통곡은 이번에도 슬픔의 통곡이 아니었다. 마침내 어미의 평생 맹세가 40여 년 전 산신령께 빌었던 그 맹세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또 10여 년이 지난 어느 봄, 남원 광안루 앞 주막에서 한 늙은 선비가 술잔을 기울이며 옛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다. 그는 한때 남원 부사였던 김부사. 이제 벼슬을 내려놓고 은퇴하여 고향 산천을 유람하던 중이었다. 내 평생 송사를 1000건도 넘게 다루었으나 그 송사 한 것만큼 통쾌하고 가슴 시린 것은 없었네. 자리에 객들이 기울였다. 무슨 송사이옵니까 어른? 방세 송사일세 방값 송사. 방값 송사라니 그게 무슨 송사이요? 김부사는 술잔을 비우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일지춘이라는 기생과 박만호라는 부자의 송사 이야기였다. 한 처녀가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방값이라는 비유를 쓴 이야기, 그리고 그 이유 속에서 펼쳐진 세 마디 응답의 통쾌함, 마침내 그 처녀가 그 자리를 벗어나 명문가의 부인이 된 이야기까지. 이야기가 끝나자 주막 안은 한참을 조용했다. 그러다 누군가가 한숨처럼 말했다. 그 처녀,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김부사는 빙긋 웃어 내 들은 바로는 한양 어느 댁 부인이 되어 슬하에 자녀를 셋이나 두었다 하네. 그 자녀들이 또 모두 글을 잘한다 하니 어미를 닮았겠지. 그 박만호라는 자는요? 허허, 그자 말인가. 그 송사 후로 곡식 장사도 잘 안 되고 본처와 첩들도 차례로 떠나고 결국 가산을 다 탕진하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들었네.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자에게 하늘이 내린 벌이겠지. 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어른, 한 청년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 일선이라는 처녀, 어찌 그렇게 영민한 답을 그 자리에서 즉시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김부사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즉시가 아닐 게야. 그 처녀는 며칠 밤을 새며 그 답을 준비했을 게야. 박만호가 어떤 트집을 잡을지, 자기는 어떻게 받아칠지 한마디 한마디를 다듬고 또 다듬었을 게야. 세상 사람들은 영민한 자를 두고 타고났다 말하지만 내 보기엔 그렇지 않네. 영민함이란 절실함에서 나오는 것이야. 그 처녀가 그토록 영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일세. 자신의 마지막 자존을 지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절실했기에 그 답이 나온 것일세. 아, 그리고 또 하나. 김 부사는 술잔을 다시 채웠다. 세상에는 두 가지 송사가 있네. 돈을 다투는 송사와 사람을 다투는 송사. 표면적으로는 모두 돈을 다투는 듯 보이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사람의 도리를 다투는 송사이지. 그 처녀의 송사는 돈 800냥을 다투는 송사가 아니라 사람의 자존을 다투는 송사였네. 그래서 내 그 송사를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일세. 봄바람이 광안루 앞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고 지나갔다. 그 바람결에 어디선가 가야금 소리가 아련히 실려왔다. 김부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날 동원마당에 서 있던 한 처녀의 모습이 선연히 떠올랐다. 흰 무명 저고리에 검은 무명 치마, 단정한 쪽 머리와 비녀 하나, 그리고 그 어떤 사대부도 능가하던 결연한 눈빛. 방은 엄연히 온돌방이었습니다만 저분이 불을 지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김 부사에게는 평생을 두고 가슴에 남았다. 세상에 불을 지필 줄 모르는 사내가 어디 박만호 하나뿐이겠는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모르고 그저 욕심으로만 다가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 한마디는 천년이 가도 식지 않을 죽비 소리였다. 봄밤은 깊어갔다. 광안루의 등불이 하나둘 꺼져갔다. 그러나 그 예시야기는 남원 골목골목을 지나 운봉을 넘어 한양에까지, 그리고 다시 세월을 건너 오늘날 우리의 귓가에까지 끊이지 않고 흘러왔다. 방세재판, 한 처녀의 지혜와 자존이 빚어낸 통쾌한 한바탕의 이야기는 그렇게 지금도 봄밤이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이다.